9월 12일 화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오늘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출발했다는 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 함께 보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 인파와 인사를 하면서 전용 열차를 타는 모습인데요. 네. 이틀 전 10일 오후에 출발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군부 핵심 간부들이 동행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 초록색 열차가요. 방탄용 철판이 깔려 있고 수술실까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진 전용 열차입니다. 조금 전에는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에 진입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한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많이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소식도 궁금한데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이번엔 람보르기니입니다. 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범행 3시간 만인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건장한 체격에 팔과 다리엔 시퍼렇게 문신이 보이고 또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노란색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보입니다. 롤스로이스에 이어서 이번엔 람보르기니다. 이름도 람보르기니. 저 엄청 비싼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노란색 저거네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흉기를 보여주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다고요. 네, 이 남성이 그 람보르기니를 가게 앞에 주차를 하자 가게 주인이 나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근데 남의 집 가게 앞에 주차를 했으면 네. 당연히 주인이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보통 그러면은 미안하다 네. 바로 빼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자, 한창 가게 주인 일행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이 칼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한 건데요. 네. 죽을래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행히 다친 곳이 없었고 피의자와는 모르는 관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남성은 범행 3시간 만에 근처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범행을 저지르고서 달아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뭐 멀리 가지도 않고 근처에서 체포가 됐다는 건데 네. 더 큰 문제는 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성한테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못 간 것이 않나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특수 협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정밀 분석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야 마약 혐의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투약받았다라고 남성이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인해봐야 될 게 많네요. 그 고급, 정말 엄청난 슈퍼카라고 부르는 그 고급 수입차인데다가 흉기를 차에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네. 많은 것들이 의심스러운데 이 흉기로 위협한 이 남성이 이전에 논란이 됐던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측근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범죄나 이 범행 모습이 좀 비슷한 그러니까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롤스로이스 사건을 파헤쳤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해당 남성이 얼마 전 압구정역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모 씨와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자로 파악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경찰은 이 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면서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밝혀지면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까 김태인 기자 말처럼 진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마약 관련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아주 취약한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네. 네, 일단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위약금은 교사복입니다. 자, 아이들이 체험학습 갈 때 노란색 버스를 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란 버스를 못 구해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위약금, 누구 몫으로 남겨야 할지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문제가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수학여행 차량은 노란 버스여야 된다. 이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와서 논란이 커졌는데 네. 그럼 노란 버스 당장 어떻게 구하냐. 이게 예, 뭐 예. 한두 명이 아니니까. 네. 그러자 일단 경찰은 당분간은 단속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또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임시로 단속을 안 하는 거지 규정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하. 자, 그래서 교사 입장에선 혹시나 일반 전세버스를 타고 가다가 체험학습을 가다 사고라도 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서 교원 3명 중 1명은 체험학습을 취소했다라고 오. 답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30% 정도 네. 지금 체험학습이 취소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이 교원단체 설문조사는 이제 지난 7일과 8일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자, 노란버스 대란과 관련해서 체험학습 도중에 사고 시 고소 고발이 걱정된다. 이런 응답은 모두 97%가 나왔습니다. 네. 자, 또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5.9%가 안전사고 등 민원 소송 부담이 큰 만큼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좀 냈고요. 또 이 법제도 정비 후에 시행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30%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버스라는 게 색깔만 노란색으로 되면 문제가 아니라 안에 뭐 이렇게 안전장치 어린이 같은 거. 전용 안전벨트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쿨버스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도입 못하는 건데 이거 뭐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도 아이들이 이제 막 수학여행 못 갔었고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막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듣다 보면은 뭐 아이들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다 책임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피해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위약금을 어떻게 내야 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취지 자체, 스쿨버스를 도입하자는 취지 자체는 안전성이 높이자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지만 취지 자체는 그렇네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전세버스를 미리 예약했다가 노란버스가 아니라서 취소했다라든지 또 박물관이나 체험학습장, 숙소 등을 예약했다가 취소했을 때는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에게 n분의 1로 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n분의 1을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법제처에서 이제 아이들 체험학습 때 노란색 버스를 타라 이런 네.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데 예. 네. 근데 이 취소 위약금을 교사들이 내라는 건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게 이러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청별로도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전세버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리하겠다. 바로 이거를 어제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상당수 체험학습이 취소가 된 다음이라 뒷북 대응이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맞아요. 저희 주변에 뭐 친척 이런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집안을 보면 뭐 원래는 뭐 1박 2일 어디 가는 거였는데 그냥 동네 뒷산에 잠깐 올라가는 뭐 이런 일정으로 바꿨다. 그냥 버스를 못 타고 그냥 걸어가는 체험학습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아쉬워하고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은 사라지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러네요. 전세버스 업체나 뭐 관련 숙박업체 이런 데서는 이제 위약금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혼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매출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네, 상황인데요. 네. 전국 전세버스 연합회에 따르면 예약 취소 금액만 160억 원 넘게 발생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특수를 기대했던 체험장 등 관광업계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 보여요. 네. 지금 교육부가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는 노란버스 이용 대상에서 체험학습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하루빨리 좀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생각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네네.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가 안전벨트 어린이용 다 부착된 그 스쿨버스를 도입할 수 있느냐 그게 언제냐 이런 거 잘 따져봐야겠죠. 네, 또 맞아요. 김한희가 오늘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서 약간 노란색 버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문제가 빨리 정말 해결이 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이슈 알겠습니다. 내주시죠. 다음 이슈는요. 방탄열차 태양호입니다. 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4년 만에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데 자, 우선 북한이 공개한 사진부터 보시죠. 네.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인데 전용 열차에 탑승하는 김 위원장 일단 도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열차에 타면서는 좀 손도 좀 흔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도의라는 모습과 박수를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예. 또 구체적으로 수행 명단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선희 외무상,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일본 매체 JNN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러시아 연해주 소재 하산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한 따끈따끈한 사진을 지금 시청자 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 인사에 군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무기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을 하고 러시아는 최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네. 실제로 이 북러 정상회담에선 이와 관련한 의제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무기 지원을 차단하려 했던 미국은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라고 압박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네. We, of course, have aggressively enforced our sanctions against entities that fund Russia's war effort,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and will not hesitate to impose new sanctions if appropriate. 네, 강력한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이 노동신문에 이렇게 김 위원장 방러 사실을 공개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 노동신문에 공개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은 환송 군중에 뜨거운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출발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반 주민들도 환송 행사에 동원됐다라고 보이는데요. 북러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김 위원장이 타고 이동했던 그 전용 열차, 그 네. 열차가 지난 2019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이용됐던 그런 열차였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이름은 태양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네. 총 21량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집무실과 또 최고급 침실, 응접실, 그리고 수행과 경호 인력이 머무는 공간 등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첨단 장비가 탑재돼 있어 달리는 최고급 호텔 겸 집무 공간인데요. 김정인이 주로 머무는 전용 칸이 열차 중 어디에 있는지는 극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지금 내린 이 영상은 오늘 상황은 아니고요. 과거에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 영상을, 자료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은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할 것이냐, 뭐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럼 또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네. 앞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네, 네.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논란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일 또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호날두 호텔 가짜 뉴스입니다. 자, 앞서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보유한 모로코 내 호텔이 지진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됐다는 보도,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 스페인 매체 마르카라는 매체가 호날두가 모로코 마라케시에 위치한 이 4성급 호텔을 지진 피해자들의 피난처로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국내 언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호날두의 미담처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이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y넷뉴스닷컴 등 이런 외신들의 후속 보도가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호날두의 모로코 호텔은 우리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호텔 측은 이재민을 수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텔 운영 매니저는 이재민이 호텔 밖에 있거나 그들 중 일부가 로비에 앉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피난처가 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날두가 호텔을 이재민에게 공개했다는 건 이후에 현지 후속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은행에서 모금함 슬쩍입니다.
제주 지역의 한 은행 창구입니다. 커다란 가방을 든 한 여성이 창구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은행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창구 한쪽에 놓여있던 무언가를 덥석 집어들더니 가방에 넣습니다. 그러고는 현장을 유유히 벗어나는데요. 지금 또 다른 영상 나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여성이에요. 이번에는 은행 입구 정수기 옆에 서 있습니다. 또 꼼지락꼼지락 무언가를 가방에 넣는데 이 여성이 가방에 넣은 건 다름 아닌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놓여져 있던 모금함을 훔친 건데요. 이 여성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제주 지역 은행 3곳을 돌면서 이렇게 모금함 4개를 훔쳤습니다. 모금함 안에 들어있던 돈은 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한 번 갔던 은행에 다시 들렀다가 여성을 알아본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불우이웃 성금을 훔치냐, 도움을 요청하지 엄연한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산다입니다. 최근 백두산 정상을 찾은 한 관광객이 찍은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검은 생물체가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지나간 자리를 따라서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 한 관광객이 지난 7일 백두산 정상에서 촬영했다는 영상인데요. 천지 한가운데 검은색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체가 지나간 자리에 지금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관광객은 신비한 생물체가 유영하며 움직였다라고 목격담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약 60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영상까지 퍼지면서 진짜 괴생물이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영상 속 물체의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다만 백두산 일대에 사는 호랑이와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 천지에서 헤엄친 걸로 추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왜 괴생명체 영상은 항상 흐릿할까? 야생동물이 헤엄치는 모습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무슨 클린스만 독일 감독으로입니다. 최근 독일이 홈에서 치러진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서 1대4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한지 플릭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격 경질됐는데요. 플릭 감독이 떠난 자리에 차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봤더니 독일 언론이 뽑은 유력 후보 10명이 나왔어요. 나겔스만 전 위넨 감독의 지단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까지 쟁쟁한 명장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도 포함이 됐습니다. 독일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과거 명성이 무색하게 독일 팬들이 기겁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독일 축구 매체는요, 각 후보별로 가능성을 진단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고 있죠. 알파벳이 몇 개인가요 도대체? 강하게 노라고 평가하며 클린스만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한국에서도 최근 태도 논란, 인터뷰 논란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대표팀 부임 이후 6개월 동안의 성적은 3무 2패.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승리도 이끌어내지 못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는 평가는 내년 1월 아시안컵이 끝난 뒤에 해달라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내일 새벽 열리는 사우디전 결과가 감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카톡 제보 채널,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제보,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곱비 풀린 분양가, 적절한 집값은? 요즘 새 아파트 분양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분양가가 평균 2천만 원을 넘었고요. 심지어
4천만 원을 넘는 곳도 생겼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닐지 걱정이 나옵니다. 이럴수록 분양가가 적절한지 잘 따져보고 가치 있는 집을 잘 골라야 할 텐데요. 전문가에게 고분양가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고삐가 풀렸다라는 표현 함부로 안 쓰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가는 정말 고삐가 풀렸다 이런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시장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던데 네. 얼마나 고삐가 풀린 겁니까?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네네. 분양가 할인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분양 좀 받아줘라는 한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시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옛날 기준이죠. 평당 가격인데요.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이 4,050만 원. 와. 그러니까 전용 84 아파트 가격이 14억 9천만 원 정도. 15억. 와, 거의 15억이네요. 강남이 아닙니다. 네, 강남 네. 3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고요. 자, 동대문구의 레미안 라그란데 이게 네. 이문 1구역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3.3제곱미터당 3,285만 원. 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동대문 이문이 서울에서는 좀 약세 지역이었거든요. 네. 과거에 뭐 한 1억 원 정도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입니다. 서울도 아닙니다. 경기도인데 광명 뉴타운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12억 7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아까 이문동보다 더 높네요. 서울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예, 예. 더 높게 나왔는데 평균 분양가는 2천만 원이고요.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4천만 원 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 뭐 15억. 네. 뭐 아까 광명이 뭐 3,700만 원 평당. 네. 분양가가 정말 상승세가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비싸면 좀 주저할 만도 한데 청약 경쟁률은 또 엄청 높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올 예. 초만 하더라도 할인해줘도 경쟁률이 안 나왔는데요. 네. 지금은 이 분양가인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높냐면요. 3.3제곱미터당 4,050만 원, 아까 제가 14억 예. 9천만 원이라고 했죠. 98.4대 1, 거의 아. 100대 1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나올 때 한 10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 10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예. 동대문 라그란데도 79대 1,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게 1순위입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그러니까 1순위 청약에서도 많이 계약이 됐고요. 몇 개 남은 게 무순위로 넘어갔는데 저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남을 줄 알았거든요. 네. 127.8대 1이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분양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경쟁률도 보면 경쟁률을 괜찮네요. 보면 그렇죠. 올 1월만 하더라도 0.3대 1, 0.28대 1이었는데요. 지금 평균 경쟁률이 8월이 36.6대 1 나왔습니다. 130배가 늘어난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둔촌주공 구하기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막 되게 좋은 입지인데도 분양이 안 돼서 뭐 당황스럽다 이런 분위기를 전날 드린 게 정말 몇 개월 전인데. 몇 개월 전이고요. 둔촌주공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전용 84 기준에서 보면 13억대였거든요. 예. 자양구 이스트폴보다도 낮았고요. 네. 낮았죠. 낮았죠. 낮았고 13억. 광명하고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미분양이 났는데 미계약이 났는데 지금은 100대 1 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둔촌주공이 만약에 그 가격에 분양을 하면 아마 300대 1 정도 나올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이 보실 분들은 뭐 아까 뭐 몇 천만 원 평당 가격 와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경쟁 높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요새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거는 이유가 뭘로 분석이 됩니까? 이유가 있죠. 네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네. 이유를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투자 심리가 회복을 합니다. 급매물도 소화가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심리가 상당히 회복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건축 자재비, 건축비들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높아진다 이거군요. 원가 자체가 예. 높아졌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분양가 상한제 캡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양가를 강제로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네. 눌러버리는 캡 규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 택지에 대해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마음 놓고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고요. 예. 또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리 뭐 그 건축비 상승 압력이 높고 분양가 상한제가 캡이 사라지더라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올릴 네. 수는 없는데 주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동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반기처럼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면 네. 건설회사들은 분양가를 상반기 속도 정도로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도 용감하게 올린다면 고분양가 논란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지금 옮겨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아, 좀 걱정스럽다라는 시선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내가 청약을 신청하려는 내가 분양에 도전하려는 그 아파트가 이게 과연 적절한 분양가인지를 좀 따져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이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렴하게 나와서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앞서서 본 광명 뉴타운의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가 전용 8사 기준으로요.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12억 7,2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요게 8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자이 더샤포레나 아파트는요. 5월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광명 뉴타운 아파트인데 네. 10억 4,500만 원. 낮았죠? 작년 12월에 분양한 철산 자이 아파트는 9억 3,600만 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올 5월, 올 8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껑충껑충 올라갔는데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따져보면 철산역 롯데캐슬이라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는데요. 새 아파트입니다. 지금 시세가 13억 정도 합니다. 네. 한 2, 3억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5월, 4월, 5월에 10억대였으니까 자이 더샤포레나가 10억대 분양을 한 거고요. 지금 13억대. 또 철산역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푸르지오 하늘채가 지금 12억 정도 합니다. 네. 주변 랜드마크 아파트가 12억, 13억 정도 하니까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도 거기에 맞춰서 12억 7,200만 원 정도 딱 요 수준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 제가 이 동네를 잘 모르지만 철산역 롯데캐슬이나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는 이제 뭐 지은 지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인 거죠. 네네. 근데 이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뭐 12억, 13억 정도 하니까 그렇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나 보네요. 네. 아하. 그러면 우리는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예. 따져볼 때는요. 저는 항상 주변에 새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오래된 아파트 말고 입주 10년 이내 새 아파트 가격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네. 당연히 10% 이하 정도 된다면 굉장히 감사하죠. 괜찮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네. 비슷하게 나와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네. 왜? 내가 더 새 아파트니까. 하지만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요. 저는 10%를 마지노선으로 둡니다. 10% 정도 살짝 높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내가 더 새 아파트니까 네. 10%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요. 아하. 나중에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져서 주변 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예. 나는 자연스럽게 고분양가가 되기 때문에 10% 가격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비교할 건 아니고 그 네. 동네의 랜드마크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 그렇죠.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네네. 분양가가 10%보다 더 낮으면 당연히 너무 당연히 고마운 좋은 거고 거고요. 네네. 높아도 한 뭐 1에서 9% 정도 사이까지면 아,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 네. 10%를 넘는다면 너무 과하다. 과하다. 그렇게 봐야 나중에 되는 거고. 문제될 수도 아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주변의 신축 뭐 비슷한 시기의 아파트를 비교하는 걸 강조하셨는데 네. 근데 그냥 그 주변 시세 자체가 너무 과열돼서 높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그래서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고요. 네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즘 앱들이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격 흐름을 좀 보셔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격 흐름을 실거래가 흐름을 3년, 5년, 10년 단위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이 상승장이야.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네. 앞으로도 주변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 한번 분양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네. 그 3년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많이 올라서 지금 좀 분위기가 최근에 꺾인 분위기다. 실거래가 흐름이 그런 꺾인 분위기를 감지가 된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주변 집값이 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가 지금 과열된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의 추이를 좀 같이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실거래 추이를 보면 충분히 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변 아파트와의 비교도 좋지만 결국에는 네. 그 아파트 입지가 좋느냐, 주변 환경이 좋느냐,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체의 가치도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좀 따지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격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고요.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하더라도
입지라든지 모든 환경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 제가 이제 분양 아파트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네네. 저는 8개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입지, 가격, 교통, 편의시설, 학교, 세대수, 브랜드, 쾌적성, 뭐 공원이 있느냐 이런 걸 8개를 따지고요. 네.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저는 줍니다. 예. 그래서 항목별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분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 좀 더 비중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교통이 중요하다. 출퇴근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통에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네. 점수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8개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예. 입지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네. 입지가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이다 그러면 5점. 그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아파트라면 4점. 대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3점. 뭐 비인기 지역의 중소도시라면 2점. 나홀로 아파트의 주변 인프라가 없다면 1점 정도 점수를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네. 가격, 교통도 이렇게 자기만의 점수 배정을 준 다음에 아파트 분양 단지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따져볼 때 네. 이거 막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김인만 소장님이 직접 평가하는 이 원 그래프 요것만 8개 기준만 잘 보셔도 너무 많은 기준을 오히려 두는 것보다는 딱 이 8개로 정리하시는 게 속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네. 좀 주말에 시간 날 때 현장을 좀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현장 임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청약할 때 그래도 내 집을 분양을 받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인터넷 자료만 보고 있는데요. 현장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도 인터넷 자료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네.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이 굉장히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만 보지 마시고 자료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플러스 현장에 가서 한번 임장을 해보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진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진을 너무 멋있게 잘 찍어놔서 맞습니다. 실제 보는 것보다 사진이 예쁘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임장을 가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통상 주변 랜드마크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몇 % 이상 싸면 저렴한 분양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1번 3%, 2번 5%, 3번 10%. 자, 지금 상암동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곱빛 풀린 분양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선 옷 좀 입는다 하는 지구촌 멋쟁이들의 장, 뉴욕 패션 위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불청객이 등장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껏 치장한 모델들이 무대 위에서 걸음걸이를 뽐내고 있는데 한 여성이 작은 피켓을 들고 등장합니다. 가죽은 살상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너무 당당해서 모델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실 이 여성은 동물보호단체 페타 소속의 운동가입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드는 가죽 제품에 의존하는 패션 브랜드를 비판할 의도로 쇼를 방해한 건데요. 경원에게 거칠게 제압당하며 끌려나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해당 동물보호단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전하며 이제 누군가의 껍질을 파는 것을 멈추고 가죽 소비를 멈출 때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엔 중국 저장성의 한 도로입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 사이로 한 운전자가 시선을 끌죠. 장난감 자동차에 올라탄 저 꼬마 아이.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가는 모습이 조마조마한데요. 다행히 뒤따라오던 트럭에서 어른이 내려 아이를 붙잡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조사해보니 이 사고 뭉치 올해 겨우 2살 된 남자아이로 돌봐주던 할머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자신의 장난감 자동차를 몰고 도망친 거라고 하네요. 무사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안전교육 단단하게 시켜야겠습니다. 영국의 한 호텔 연못에서 값비싼 잉어가 자꾸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잡겠다고 CCTV를 설치했는데 뜻밖의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깜깜한 밤, 울타리를 피해 호텔 연못으로 침입하는 낯선 그림자.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잉어를 낚아채서 달아납니다. 영국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잉어 도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바로 수달이었는데요. 한 마리당 300만 원이 넘는 관상용 잉어들이 자꾸만 사라져서 호텔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수달이 야식으로 꿀꺽해버린 거였습니다. 호텔 측은 여태까지 50여 마리의 잉어를 잃어 약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긴 했는데 피해 보상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 같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좋은 것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가 있는 날입니다. 상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인정사정 없는 매운맛 변호사,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아, 네. 지난번에도 지금 양날개로 기억을 했는데 네. 네, 양날개 훨훨 네. 시원하게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나래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고민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의 연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지방에 사는 30대 부부입니다. 주말에 외출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에서 아내가 긴급 체포됐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뭐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여보, 나 좀 구해줘. 아,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당신이 이 여자 남편이야? 참 잘았네. 아,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야? 아,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물건 판다면서 우리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여기 있는 사람 말고도 지금 피해당한 사람이 한 트럭이야. 빨리 돈 내놔. 알고 보니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물건을 판매하던 아내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아내의 죄가 명백한 상황이고 피해를 준 액수도 커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재판 전에 그 사람들한테 돈 마련해주고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아이, 내가 돈은 구해보고 있는데 그 큰 돈을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일단 우리 전세금 빼면 되잖아. 내가 나만 잘 살자고 그랬겠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서 어떻게 좀 빌려봐. 나 여기 계속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부탁을 드려보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합의금을 마련해줬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결국 아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내가 출소하는 날 함께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서울에서 좀 지내고 싶단 겁니다. 결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온 아내가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 반, 의심 반으로 아내가 지낸다는 친구 집으로 찾아갔는데 글쎄 아내가 어떤 모르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낯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 이 남자 누구야? 당신 뭐야? 나 미행한 거야? 여긴 어떻게 왔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이 남자 누구냐고! 언제 얘기하나 해야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당신 보면 감옥에 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 아니 당신 내가 옥바라지까지 했는데 여태 어떻게 했는데 뭐? 이혼? 출소 후 다른 남자 바람나더니 이혼하자고 하네요. 옥바라지까지 했는데 빚만 남은 제 결혼 생활 어디에서 보상받죠? 도와주세요 양나래 변호사님. 너무 화가 나는 사연입니다. 네. 와. 옥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바람이 나서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빠라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빚도 갚아주고. 갚아줬었잖아요. 피해자들한테 다 변상도 해주고 네. 막 이랬는데 와. 너무 황당하고 이게 진짜 사연이 있나 싶은데 그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한 겁니다. 일단 이 사연 주인공의 아내를 보면요. 어떻게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이 사연자의 아내는요,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네네. 근데 자기의 SNS에서 인지도를 활용해서 물건을 판매했던 것도 흔히들 말하는 공동구매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식으로 이제 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요. 처음 몇 번은 몇 명에게만 물건을 보내서 인증짤도 받은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 공장에서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문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는 잡힌다. 법이죠. 예, 예. 결국에는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피해자들을 모아서 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렇게 잡혀간 아내 위해서 피해금 다 갚아주고 오빠라지까지 했는데 그 출소 후에 아내 옆에 그 모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그 앞에 사연에도 나왔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지방으로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음도 못 붙이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그래 SNS로 이게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남성과 친해졌던 겁니다. 근데 이 남편도요, 이 남성의 정체를 알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예. 공동구매하러 뭐 미팅한다고 서울에 가면 꼭 그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뭐 한 번쯤 밥도 먹고 했나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조금 뭐 의심도 되기는 했지만 뭐 워낙에 당당하게 그냥 친구다, 밥만 남사친. 먹고 왔다, 남사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발등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 남자랑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잘못한 건 살해자의 아내인데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럼 바람핀 걸 들켰잖아요. 그 네. 들킨 배우자가 먼저 이렇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는 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네네.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네. 그런데 이혼 소송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주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 네. 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아마 아내의 청구는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길 가능성이 크진 않다. 맞습니다. 재판에 갈 수는 있지만. 네. 그럼 사연자분이 결국에는 뭐 괘씸해가지고 이혼 못하겠다,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뭐 협의 이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 자체에 대해서 양쪽 당사자가 모두 다 합치가 이르렀을 때 가능하고 어느 한 부분 뭐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한 부분이라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면 아내는 홀가분하겠지만 살해자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잖아요. 다 뭐 변제해 주느라고. 네. 그럼 이혼하면서 아내 대신 갚아준 그 돈은 그 아내로부터 바람핀 아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하실 네네.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남편은 아내 대신 빚 갚아준 것 돈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법률상 용어로는 구상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상권. 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원래 채무자는 아내가 맞았어요. 남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 예. 아내가 부탁을 해서 남편이 본인 재산, 뭐 어머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빚을 변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해서 채무를 갚았으니까 당신이 나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구상권이거든요. 네. 이 사안에서는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부탁해가지고 남편이 본인의 재산, 부모님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빚을 변제했고, 그리고 합의서까지 다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상권으로 아내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갚아줬던 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잖아요. 네, 구상권이. 맞습니다. 아, 그럼 이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해요? 뭐 위자료처럼 이혼 소송할 때 같이 하면 되나요?
우리가 이혼하면서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입니다. 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소송인 건데요. 이 구상권은요, 가사소송과 별개의 민사적인 청구입니다. 아하. 그래서 남편이 이혼과 별개로 아내가 나 대신에 빚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금전 나에게 돌려줘라 하고 민사 청구로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민사 청구로 별도로 해야 되는군요. 근데 지금 살해자 아내한테 사실 돈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출소해가지고 네. 예, 그쵸, 가진 게 그쵸. 없죠. 그리고 그 전에도 여건이 안 됐으니까 네. 빚을 못 네. 갚았던 거고. 그럼 살해자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만약에 이겼어요. 이겨도. 네. 근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게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답답한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 채무자가 나 돈 못 줘 하고 배째라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네. 일단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채권을 가지게 되면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이자가 쌓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내가 아직 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경제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판결금을 딱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각종 계좌 같은 것에 미리 압류를 해놓아 가지고 아. 나중에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 내가 추심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 사연에서 아내가요. 뭐 SNS에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명품을 많이 샀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동산들에 대해서 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내가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행 절차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품 가방이나 네. 뭐 차나 네. 이런 그 물건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빨간 딱지 있잖아요. 아, 압류. 그런 게 바로 빨간 딱지를 붙여가지고 네, 압류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네. 이혼할 때 재산도 나누지만 빚도 나눈다라고 저희가 상클상담소에서 네. 예전부터 배웠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아내 재산을 이제 압류해서 나중에 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빚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나눠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남편도 좀 이 빚이 생길 때 책임이 있다. 네네네. 어. 그건 아니에요? 빚도 나누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때의 빚은요. 일상가사 채무.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에 한해서만 나누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어. 그럼 이런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누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예. 혹은 몰래 도박을 하면서 채무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 가사 채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뭐 의식주나 이렇게 좀 맞습니다. 사랑하는데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낸 빚이라면 부부가 같이 갚아야 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편 몰래 뭐 이렇게 생긴 빚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제 사기죄로 감옥을 갔을 때 그때 네.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내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상상하기도 좀 싫지만 네.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일단 네. 아내가 수감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수감 그 이유만으로는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그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부부관계, 신뢰관계를 완전히 빠뜨릴 정도로 몰래 무언가 사기를 했다든지 혹은 성별이 바뀌었을 때 뭔가 몰래 성범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유로 범죄자가 돼서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내가 남편 몰래 사기를 저질렀잖아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 아내의 실체를 알게 돼서 이혼 소송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은 같아요. 네. 근데 또 사람 마음이 이런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칼같이 이혼해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막 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살아왔던 정이 있고 또 애잔하니까. 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 사연자분이 아마도 또 그래서 한 번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셨을까. 네. 네. 참.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이제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잖아요. 네.
네, 사연에서처럼 뭐 아내가 잘못을 했는데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그리고 빚 분할 또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좀 잘 안 돼서 이혼 소송까지 만약에 가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구상권. 구상권 때문에 민사소송. 민사소송까지 네.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모든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한 번쯤 정말 다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소송 비용 내가 쓴 거 무조건 다 100%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궁금해하실 건데요. 예. 자, 내가 소송 비용으로 가령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썼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전부 다 그 금액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내가 마음대로 막 1억까지도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소송 비용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 판결이 나는데 이때 최대 한도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정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청구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지출을 하신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의뢰인분들하고 상담할 때 내가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보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지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편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소비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전액 아내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얼마를 청구하는지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판사님이 누구의 부담으로 판결을 내려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상황 따라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거면 뭐 소위 말하는 엄청 비싼 변호사를 써서 뭐 수십억짜리 쓰고 받아내고 이럴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또 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내도 괘씸하긴 하지만 그 아까 남사친에서 이제 불륜남이 된, 네. 그 내연남이 된 그 남자도 아까 제가 역할을 한 그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아내가 바람난 그 상대 남자한테 그 남편이 원래 남편이 뭔가 뭐 보상을 요구하거나 뭐 위자료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진짜요? 다행이죠. 근데 왜냐하면 아까 이 사례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남자가 SNS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 네. 말인즉슨 이전부터 계속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팔짱을 끼고 낯선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뭐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디테일한 상황이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사연자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머니클래스 깜짝 퀴즈 정답은요. 3번 10%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보랏빛님, 새콤달콤님 두 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